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7번째 시간 추노, 조선의 노비들은 왜 도망쳐야 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 시작하면서 벌써 시간이 13, 14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해 1월 도망친 노비들을 쫓는 내용을 다룬 추노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사람들은 신선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남자 배우들의 열연에 꽤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그렇다면 대체 노비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왜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추노 KBS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우선 노비라는 말은 남성인 노 그리고 여성인 비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이들이 탄생한 것은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아도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인데 그보다 앞서서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8조 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8조법이라고 배운 이 법안은 8가지 중에서 현재 3가지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마지막 문항을 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려 2000년 전의 사회에서도 노비가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 간의 전쟁을 거쳐서 패배한 나라 사람들이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전쟁이 줄어들고 평화가 지속되자 노비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본 황실의 유물 창고인 쇼쇼인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에 따르면 통일신라 시대였던 695년 서원경 청주 인근의 4개 촌락을 조사한 결과 460명의 인구 중에 28명이 노비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라 전체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림잡아서 마을 인구의 한 6% 정도가 노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자, 신라시대의 민족문서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고려시대에도 이런 분위기는 유지가 되었고요.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비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고 공양왕을 왕위에 앉힌 뒤에 개국충이백이란 자기와 함께 시급, 그러니까 왕족 공신 대신들에게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주는 영지를 시급이라고 하는데 이 시급을 받았다고 해요. 이곳에 사는 162명 중에 노비는 단 7명에 불과해서 약 4.3% 정도의 비율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비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귀족, 양반들은 노비가 또 다른 노비와 결혼하여서 노비 한 명을 낳는 것보다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 그리고 노비 여자와 양인 남자가 결혼하여 노비 2명을 낳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양천교혼이라고 했는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 역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며 노비 확장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범금과 범운
등을 불러다가 믿을 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는 생업을 의탁할 수 있는 자를 골라 시집을 보내고 죽동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 도산 전서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왕 역시 300명이 넘는 노비를 거느린 지방의 지주였기 때문이죠. 학문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당시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근과 범운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집에 있는 노비겠죠. 그 노비들을 양인, 믿을 만한 양인 중에 부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고 죽동에 와서 자기네 동네에 와서 살게 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노비와 양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노비의 급증은 왕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환영할 일은 아니죠. 왜?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종부법을 시행해서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모두 양인의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양반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고요. 양반들은 여성 노비들이 마음대로 양인 남성에게 시집을 가며 인륜을 어지럽힌다라는 구실을 내세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종 14년에 종부법이 폐지되었고요. 1485년 성종 시절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일천즉천, 즉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 노비의 숫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경국대전의 이미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노비들이 주인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고려시대까지는 노비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기도 했어요. 또한 주인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을 얻고 재산을 가진 그런 노비들도 있었고요. 물론 주인과 함께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런 노비를 입역 노비라고 했고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일정한 액수의 현물을 바치는 노비를 납공노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도 이런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노비가 주인의 사유재산 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역시 인권은 존중이 되었죠.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주인 마음대로 노비를 죽일 수도 없었고 무려 출산 전후로 휴가까지 있었어요. 남편도 양육 휴가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노비보다는 고용인 정도라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굉장히 자유로운 노비도 있었고요. 주인의 땅을 경작한 뒤에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남은 것은 자신이 갖는 그런 노비들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중종 임금 때는 재상 밑에서 노비로 있던 반석평이란 인물이 주인의 후원을 받아서 과거에 급제하며 형조판서라는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무렵에는 제자 백가의 학문을 익힌 노비 서기를 그 재능이 아깝다 해서 공주의 충현서원에 들여보냈던 경우도 있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점점 드물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노비는 인간이 아닌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왕실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노비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지만 개인의 손에 있던 사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는 제정된 법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노비가 주인을 폭행했을 경우 참형, 노비가 주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는
장형 100대 등의 형벌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장형 100대지 장형 100대 맞으면 거의 10중 8구는 죽어요. 모두 목숨을 잃거나 평범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형벌들 뿐이었던 거죠. 게다가 노비가 평민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도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도 무조건 노비가 되고 작은 잘못에도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위태로운 생활. 무엇보다 같은 민족,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소유물과 주인이라는 관계는 결국 노비들이 하나둘 도망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주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의 재산이 도망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도망친 노비들을 붙잡기 위해서 도망친 노비들의 거처를 신고한 자는 매번 4명의 1명을 상으로 준다라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4명을 신고하면 그 중에 1명을 그러니까 재산이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55년에는 노비 추세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비를 쫓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추노군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드라마 속 추노 속의 추노군의 모습 KBS에서 가져왔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망치는 노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노비들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일을 해도 충분히 자식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일하는 데는 도 같은 거죠. 해서 그들은 밤을 틈타 노조했고요. 이전까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신분을 세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노비들이 그들을 옥죄고 있던 신분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전쟁 때문에 어려워지자 돈을 내면 노비에서 풀어주는 납속책이란 것을 널리 시행했기 때문이죠. 또한 영조 때 1731년에 이르러서는 남성 노비와 양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양인으로 하자는 종모법이 확정이 되면서 노비의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도망친 노비들이 너무 많아서 평민들과의 구분도 힘들어지게 됐죠. 그러자 결국 1801년엔 공노비들이 해방이 됐고요. 1886년엔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노비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추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역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조선시대 노비는 인구의 40%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의 노비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판받는 까닭은 무려 19세기까지 같은 민족을 노비로 세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15세기경부터 노비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전쟁 포로 혹은 식민지의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세계 모두가 근대화되어 가는 동안 조선만은 오히려 퇴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노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에 가로막혀서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자본주의 시대로의 병폐로서 새로운 주인과 노비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라는 점입니다. 사라졌던 노비가 새로운 형태로 지금 우리 주변에 태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